안녕하세요.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수면입니다. 오늘 저희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여성 리더십 프로그램이 이미 두 번째로 열리게 되었습니다. 2022년 3월 그리고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성의 대표성 제고 또한 정치, 사회 등 여러 면에서 역량 강화가 필요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여성 정책 현안을 진단하고 여성 지도자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달부터 매월 셋째 주에 이 포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2차 여성 리더 포럼은 여성 정치 분야의 전문가이신 우리 김은경 세종 리더십 개발원 원장님께서 2022년 대통령 선거의 성경책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해 주실 것입니다. 김은경 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우리 김은경 원장님을 섭외하시느라고 애쓰신 우리 조양민 부회장님 그리고 사회를 맡아주시는 우리 임정수 서기이사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이 자리에 특히 함께해 주신 우리 여성단체협의회 자문위원 중에 한 분이신 윤정식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분들에게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비자 모니터 봉사단 우리 선생님들 오늘 또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번 포럼을 시작으로 저희가 6월 1일 D-365를 기념으로 6월 1일 날은 공군회관을 빌려서 전국 동시지방선거 그다음에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 방안에 대한 대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그때도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우리 김은경 원장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좋은 강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강연에 앞서 김은경 원장님 프로그램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프랑스 마르세유 법정대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으신 후 앞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하와이대 동서문화연구소 트레이닝 페이세스 위먼스 리더십 프로그램을 수료하셨습니다. 이후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 출범 준비 TF,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 등을 거치셨으며 현재는 국민대 정치대학원 겸임교수, 한국 YWCA 연합회 성평등위원장과 세종 리더십 개발원 원장으로 재임 중이십니다. 김은경 원장님께 다시 한번 환영의 또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머리벽이 유지하면서 소리가 잘 전달이 안 돼서 여기 강당에서 중요한 일이 있었죠. 2017년에 기억하시나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제 바로 이 자리입니다. 네, 모두를 위한 미래 소상들이 답이다. 그때 그 서명 다 받으셨죠. 네, 그래서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죠. 그래서 네, 1년 임기를 앞두고 있고요. 이제 정도. 여성세가 요즘 굉장히 또 뜨겁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갖고 있는데 사실 보건설거 이후에 그렇게 됐습니다만 그 논의에 얼마나 참여하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그 이슈를 사실 어찌 보면 그 어느 때보다도 여성 남성 이슈가 지면에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 실체를 들여다보면 과연 이런 논의 방향이 맞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오늘 지난 선거 때 우리가 논의했던 걸 중심으로 해서 그동안 4년 동안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래서 내년에 우리가 선거를 특히나 이제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는 상황에서 과연 여성의 목소리 어떤 목소리를 낼 건지 그래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할 것인지 짧게 이야기 나누는 시간 마련해 봤습니다.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 약속,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5가지 우리가 이슈를 가지고 논의를 했었죠. 네, 폭력, 저희 YWCA가 이제 여성 폭력 방지법 관련한 논의를 했고요. 여협은 이제 남녀 임금 격차 해소 관련한 질문을 하셨고, 그러니까 단체마다 이렇게 역할이 있어가지고, 그죠? 그리고 이제 여혐도 마찬가지로 생애주기, 그리고 대표성 강화,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여성신문 같은 경우는 성평등 기부, 이렇게 이제 5가지 이슈였습니다. 이 5가지 이슈 중에 가장 잘 그동안 진행이 된 이슈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있는 것 같아요. 네. 가장 성적이 그러면 A, B, C 뭐 이렇게 해서 성적을 매긴다면 어떤 주제가 가장 최악일까요? 대표성. 네. 처음 약속 기억하시나요? 네. 30% 시작해서 임기 내 50% 되겠다. 지금 현재 몇 %이십니까? 22%? 좀 더 정확하게 봐야 될 텐데, 또 이제 한 명이 또 됐으니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30%마저도 처음 임기 시작할 때 그 부분을 지켜내지 못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임금격차와 관련해서는 사실 굉장히 중요하게 여성 정책 중에 굉장히 중요하게 언급을 했고, 이를테면 국정과제 중심으로 해서 보면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에서 이 안에 노동변수에서 논의가 됐었죠. OECD 통계상 2019년 가장 최근 통계를 해서 한국 사회 남녀 임금 격차가 32.5%입니다. 제가 2013년부터 국회에서 여성아동기를 장문을 하면서 그때 이제 동일임금의 날 재정운동을 시작했고요. 그때 이제 여협도 같이 해서 2014년부터 꾸준히 운동을 해왔습니다. 근데 2020년 아주 작은 성과가 있긴 했죠. 그래서 이제 9월 여권 통분의 날 9월 1일 정해지면서 그 주간에 여성부 장관이 한국사회 남녀 임금 격차가 이렇게 나고 있다. 그걸 이제 공포하도록 하는 법이 일부 개정법이랑 그거 통과가 돼서 거기까지는 갔습니다만 사실 30%대 유지하고 있는 OECD 국가 중에 유일한 국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꼴찌에서 2번째 나라하고의 차이도 그게 이제 20%고요. 어쨌거나 이 통계가 시작이 된 지 10년 좀 넘습니다만, 그러면 아주 굳건히 1위 자리를 지키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런 이제 국정과제를 통해서도 이렇게 굉장히 중요하게 언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결코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뭘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대통령 혼자만으로는 이게 가능하지 않겠다라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선거 때도 늘 여성계에서도 그런 의지를 대통령의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를테면 청와대 혹은 국회 행정부 차원의 여성들이 그렇게 적은 상황에서 이게 가능할까? 라는 요구를 했었고, 또 사실 여기 더 심각한 것은 지금 성평등 관련 국가기구의 문제입니다. 여성가족부가 가지고 있는, 그래서 여성가족부가 얼마만큼 여성이 가지고 있는 차별 문제, 불평등 문제, 그게 이제 크게는 2가지죠. 여성 이슈라고 할 때 큰 맥락으로 짚어보면 이제 물리적 폭력과 경제적 폭력 2가지 측면입니다. 근데 이제 물리적 폭력은 매일매일 여성들이 죽어나가는 그런 일상적인 문제고, 또 이제 경제적 폭력은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기본으로 해서 여성에 대해서 가해지는 경제적 차별 문제, 이게 경제적 폭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것만큼 심각한 문제가 또 있을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임금 차별이라는 것은
여성들에게 가해지는 모든 형태,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그런 여성에 대해 가해지는 그 차별이 폭력적인 수준에서 차별이 하나로 응집된 그 결과물이 사실 임금 차별이죠.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성들에게 권력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권력 문제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대표성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니까 이 이슈들이 5가지 이슈처럼 보이지만 결국에 하나로 모일 수밖에 없는 것이 여성에 대한 가해지는 여러 가지 폭력적인 그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성 대표성 확대가 중요하고, 그죠? 그래서 이제 그걸 정책이나 제도로 만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그걸 통제할 수 있는 국가 기구, 기능 강화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스토리로 엮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성에 대한 차별 문제가 있고 그 문제 해결에 위해서 권력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 권력 이후에 그러면 정책이나 제도로 그래서 그걸 통제할 수 있는 국가 기구 문제, 그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그걸 하겠다고 해서 찍었죠, 그죠? 그래서 진짜 그 문제가 사실 전례 없었어요. 페로시 대통령이 되겠다고 한 그러면서 이때 선거를 치는 사례는 2017년이 처음이었습니다. 촛불혁명이 가져온 성과라고 할 수 있겠고요. 광화문에 나가서 촛불을 들었던 분들도 계실 텐데, 그거 생각하면 사실은 현 정부가 이렇게 성평등 이슈, 여성 이슈를 이렇게 다뤄도 될까? 라는 안타까움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이제 제 양력 중에 대통령실 성평등위원회 준비 TF도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하반기에 그게 2017년 하반기에 구성이 됐어요. 그런데 이미 늦었고요. 그 상황에서 이때는 선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위원회, 여러 가지 이슈를 다룬 일자리 위원회부터 시작해서 대통령 직속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위원회들 약속을 했고, 그 중에 하나가 사실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였다. 네, 그것도 이제 공약 사항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가장 강력하게 그 부분을 반드시 이번에는 될 수 있겠지라는 희망을 걸고, 굉장히 많은 여성들이 표를 던졌겠죠, 그죠?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미 이를테면 그게 준비 TF가 전문가들 혹은 지금 여협의 상총장님도 그때 함께 했었고요. 당시 총장님 하셨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Y 대표성을 안고 들어갔고, 그런데 5번 회의하고 그냥 위험해요. 국회를 공을 던지고 그러면 대통령이 아니라 국무총리실로 가는 게 어떠냐 뭐 이런 논의를 하다가 결국에 그게 이제 우주공산이 돼버린 거죠. 근데 이제 그 이후에 과연 우리가 어떻게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오늘 이제 2020년 대통령 선거를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그 준비 과정에서 회장님들 오셨는데요. 내년 3월 그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1년도 안 남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선거를 어떻게 치를 것이냐와 관련해서 지난 선거를 치르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 부분을 염두에 두면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근데 대통령실 성평등위원회가 그렇게 무너지고 결국엔 유야무야 된 거예요. 그리고 8개 부처가 선택해서 담당관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만, 우리가 왜 전 부처 그러니까 그 그림은 그때 우리가 확실히 그렸던 것은 전 부처 장관을 눈앞에 두고, 그렇죠? 대통령이 이를테면 의장이 되고 위원회니까 위원장이 되겠죠. 대통령이 위원장이 되고 간사로 영업 장관이 이제 간사 몫을 하겠죠. 그래서 그 권한을 위임을 받아서 모든 부처를 컨트롤하는 거죠. 부처마다 관련이 있는 여러 가지 여성 이슈 혹은 성평등 이슈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걸 중심으로 해서 올해 예를 들면 2017년 그건 지나갔다 치고 2018년, 19년, 20년 이렇게 해서 우리 부처에서 이런 걸 이슈를 해서 성평등 정책을 펼쳐나가겠다라고 장관들로부터 그 약속을 받아서 1년 내내 실행이 되고, 그리고 이제 연말에 가서 평가를 해서 보고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때는 필요하다고 전문가 구성이 가능할 것이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위원장이 돼서 각 부처별로 다른 이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챙기고, 그러니까 그게 무슨 뭐 사무관 뭐 이 수준에서 논의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95년에 우리가 이미 유엔에서 권고를 했잖아요. 가장 높은 수준에서 여성 관련, 여성 문제 전담 기구가 구성이 돼야 된다. 95년. 그런데 여가부 어때요? 여가부의 위상이? 그때 가족 청소년 빼놓고 나면 여성권이 관련해서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그걸 짚고 있어야 돼요. 진짜 보잘것없는 수준에서 여성권이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이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관련 기구 강화가 굉장히 중요했던 것이고 그걸 하겠다고 했던 것이 이를테면 선거 공약이었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도 결국엔 무너졌고요. 또 약속도 지키지 않았고 30%대 그야말로 유일하게 OECD 국가 중에 대한민국이 남녀임금격차 진짜 국제사회에서 일할 수 없는 수준이에요. 한국사회 남녀임금격차가 이 정도까지 나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저희가 고평법 그 30주년 기념회 국제 세미나를 했습니다. 국회에서. 그때 이제 스위스, 벨기에 굉장히 그야말로 임금격차 엄청나게 줄여간 유럽을 이끌어가는 나라들인데요. 그 전문가들이 왔었어요. 스위스 차관급. 이번에 유엔 여성지휘원회 65차죠? 제가 이제 버추얼 미팅을 해서 참가를 했습니다만 거기도 임금격차에서 그 여성이 저희 한국에 왔다 그 전문가 그 여성이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녀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하는 거죠.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때 그 스위스 전문가 그리고 이제 벨기에가 지금 유럽 동일 임금의 날을 가장 먼저 그러니까 벨기에 차원에서 동일 임금 문제 가장 선도적으로 유럽 내에서 해왔고 그 운동을 주도했던 유럽 의원이 유럽 독일 임금의 날도 필요하다라고 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게 시작 시점이 2003년, 4년, 5년 그때입니다. 사실 유럽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임금격차와 관련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줄여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성들이 다 한국에 왔었어요. 일본까지 해서 이제 국제 세미나. 그때 얘기했던 것이 그겁니다. 대체 한국 사회가 국회에도 여가위가 있죠. 그죠? 여성정책 연구원이라는 진짜 훌륭한 기관, 여성 문제 연구기가 아시아 모범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기관도 있고, 혹 관련 전문가들도 있고, 오늘 이렇게 고평법 30주년 기념해서 굉장히 많은 이 전문가들이 와서 논의하고 이런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이게 이렇게 임금이 남녀임금격차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지 잘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서 질문을 한 것이 대체 그 뉴파더, 올드파더들은 뭐 하고 계시고 뉴파더는 뭐예요? 올드파더는 뭐고? 올드파더는 딸 혹은 아내, 일하는 아내 또 일하는 딸을 둔 아버지. 그 뉴파더는 그야말로 함께 일하는 새롭게 가정을 꾸리고 그렇게 해서 일하는 그 두부 남녀 중에 그 남성은 과연 뭘 하냐 이런 거예요. 남성들은 뭘 해왔습니까? 이 임금격차와 관련해서 자기가 함께 살고 있는 그 여성들이 임금차별을 받고 있는데 대체 여성들은 남성들은 뭘 했냐는 거예요. 신간 속에 보니까 여성 귀신이 되다 뭐 이런 책 있어요. 그리고 혹시 그냥 좀 참으려고 하는데 그야말로 아랑사또부터 시작해서 그야말로 억울하게 죽은 여성들 그야말로 원기가 돼서 다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그 여성들이 왜 그렇게 원기가 돼서 나타나는지 그걸 이제 젠더 관점에서 분석해서 나온 책이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 여전히 그 시대 성폭력, 가정폭력, 온갖 폭력에 시달리다 죽은 여성들이 귀신이 돼가지고 다시 나타나서 못 살게 된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전설의 고향 보면 다 그런 여성들이 지금도 여전히 그 문제가 그 몇백 년 전과 지금과 과연 무엇이 다를까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 대체 여성들이 그렇게 임금차별을 받고 있는데 그것도 나와 함께 살고 있는 그 여성, 아내와 딸들이 그런 임금차별을 받고 있는데 그 아빠들은 대체 뭐 하느냐 이런 거죠. 그래서 그 책에서 그래서 맥락이 같아요. 여기 장훈이하고 계시는데 여성에 대한 임금차별을 줄이기 위해서 그동안 해오신 일이 있으시다면?
생각해보니까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남성들. 그래서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뭔가 시도를 했지만 결과가 없는. 그래서 왜 이런 이 결과 속에도 그러면 우리는 과연 이렇게 차이를 줄이지 못하고 여전히 경제적인 차별, 경제적인 폭력, 나아가서는 신체적인 폭력, 물리적인 폭력 이렇게 시달리고 있는데 과연 이런 것들이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과연 우리는 과연 우리가 놓친 게 무엇이고 과연 다음 선거까지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지 거기에 이제 초점이 모아져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하다못해 대통령실 성평등위원회가 그렇게 위원회가 되고 나서 이게 동영상이 되니까 제가 엎어졌다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동영상 촬영을 한다고 해서 용어를 좀 이렇게 푼다고 그래서 뭘 해야 될까요? 우리가 다음 선거 전에 다음 선거를 위해서 뭘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이 다 그래서 지금 성평등한 사회 참여, 여성 인권 복지, 성평등, 의식 문화 이렇게 해서 이걸 우리가 챙겨야 할 것들이야 이런 내용들을. 그러니까 하나하나 지수를 확인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국가 성평등 지수 2009년에 이제 우리가 이거 만들었고요. 그거에 따라서 상세한 항목들이 있고 이런 것들 하나하나 체크를 해보면 여전히 차별적이고 여성과 남성이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어디서 역차별 얘기가 나오냐는 거예요. 대체. 그 역차별 얘기를 누가 하냐는 거죠. 그리고 또 그런 역차별을 이야기를 할 때 과연 이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는 여성들로서 과연 그들과 어떤 대화를 시도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들입니다. 의식 문화까지 가지 않아도. 그러니까 여전한 이 성역할 고정관념.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거야? 우리 학교 현장에서 과연 이걸 제대로 사실에 근거해서 회장님께서 잠시 들어오기 전에 말씀하신 거 사실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야 되지 않냐. 네. 지금 대한민국의 남녀 평등한 사회입니까? 그렇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왜 수없이 많은 남성 정치인들이 나와서 그야말로 이 팩트 체크해볼 만한 진짜 사실이 아닌 것들 이야기를 할 때 과연 우리는 뭘 하고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목소리가 여전히 작다는 거예요. 사실 이제 여성정책연구원에서 국가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데이터들 어마어마하잖아요. 진짜 양질의 데이터들. 엄청나게 연구하고 보고서 생산해내고 지금도 이제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지금 여성들의 삶이 남성들의 삶이 어떠한지를 지속적으로 연구해오고 그 어떤 숫자들 속에서도 평등이 있지 않아요. 그럼 그것들을 확인하고 이렇게 차별적인 대한민국을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리고 그렇게 약속을 지켰는데 왜 그걸 지키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그 다음 스텝은 뭐냐 하는 거죠. 그 다음 스텝을 어떻게 밟아야 할까요? 왜 우리는 아이슬란드 여성들이 했던 것처럼 총파업을 못할까? 이런 생각도 해봐요. 여성들이 그냥 일을 다 그만둬야 합니다. 이 상황까지 왔으면 사실 한 번은 그런 시도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똑같은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런 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플라톤부터 시작해서 같은 존재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플라톤 또 넘어오면 존 스튜어트 밀이 있죠. 이 오랜 역사를 통해서 차별 문제, 이 문제를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다른 나라들도 우리와 같은 상황이라면 진짜 이게 현실이구나,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구나, 뭐 이렇게 가겠지만 해결하고 가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임금유차 12% 막 이렇게 해서 아이슬란드 경우는 2025년이면 제로로 갑니다. 왜 그래요? 이유가 뭐예요? 2017년에 12%였어요. 남녀임금유차. 그런데 그 해에 동일임금 인증제 25인 이상 사업장 공사 그걸 국회의회에서 통과시켰어요. 그래서 이때면 2025년이면 제로로 간다.
임금격차 없어야 된다. 남녀 차별 없어야 된다. 그게 여성에 대한 차별이면 어쨌든 누구에 대한 차별이고. 아시다시피 여성에 대한 차별은 모든 차별의 프로토타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전형이에요. 그러니까 여성에 대한 차별이 있는 사회는 모든 형태의 차별이 존재한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성 차별이 해결이 되면 사실 웬만한 차별은 다 해결이 된다. 뭐 이렇게 거꾸로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떤 나라는 그걸 해결하고 가는데 어떤 나라는 해결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지 그들은 어떤 방식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했는지는 좀 생각을 하고 그걸 적용을 해본다라고 했을 때 과연 어디까지가 가능할까. 그렇다고 해서 그야말로 뛰어올라 날아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는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할 것이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임금격차를 줄이는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여러 뭐 와이에서 다 참여해서 이 동일임금, 흔한때 노총, 한국노총 할 거 없이 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의회에서 이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그 다음 스텝은 무엇일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성들이 왜 정치에 가야 하냐 이 문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결국엔 그런 차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국회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해서 들어갔다라고 하면 그 문제가 왜 이렇게 해결되지 않을까? 끊임없는 질문 속에서 답이 결국엔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할당제 관련해서 그게 뭐 문제가 잘못됐다, 뭐 필요 없다, 필요 있다, 뭐 혹은 여성 후보들조차도 나는 뭐 가산점 안 받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잖아요. 나는 능력이 되니까 가산점 안 받겠다.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 가산점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그러면 가산점 받는 여성은 못나서 그 가산점 받습니까? 여성들 스스로도 굉장히 많은 오류에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국민의힘 쪽에 젊은 남성 정치인이 할당제 말고 해서 그래 할당제 그만두고 동수로 가자.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필요 없어요 할당제. 뭐 때문에 30%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럼 반반으로 가야죠. 반반. 진짜 지금이야말로 그래 남녀동수를 이야기할 때다. 그래서 남녀동수 50대 50 이 기계적으로 반반 나누는 것은 능력주의에 위배된다 뭐 이런 이야기 또 나올 거예요.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능력주의에 위배된다. 뭐 능력 있는 사람 아니라 가면 되지. 그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는 어떻게 반론이 나와야겠습니까? 그야말로 능력 있는 여성들을 가로막았던 시스템 때문에 능력 있는 여성들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반반 가야 된다라는 거죠. 논고 필요하시면 전문가들과 함께 연대해서 자료 만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연대가 필요한 거고요. 엄청난 자료들. 그야말로 여정원에 있는 자료들 그냥 갖고 와서 바로 써도 진짜 훌륭한 자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할당제가 문제라면 대안은 반반이에요. 민간은 여성이거나 남성이거나 딱 두 종이 아니습니까? 그래서 그 권력은 반반 나눠가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미 99년도 프랑스에서 남녀동성법을 만들면서 한 그 전 82년도에 할당제가 위헌 판결을 받지 않았습니까? 프랑스가. 그래서 차라리 대한민국도 할당제 위헌 판결을 나오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대안이 그래 그럼 반반이다. 50-50 무조건. 그게 이제 동수 철학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82년도에 할당제 위헌 판결 나고 한 20여 년 동안 엄청난 논쟁이 뭐 철학적, 뭐 정치적, 뭐 문화적 그 논쟁 끝에 99년 의회에서 남녀동성법이
통과가 되고 또 2008년에 또 있었죠. 남녀 동수 관련 그 헌법 개정이 2번에 거쳐서 있었어요. 99년에 한 번 있었고 그때 이제 정치적인 그 정치 분야 남녀 동수를 얘기했고 그게 이를테면 제한적이다 보니 모든 분야에 책임 있는 자리에 모든 분야 여성과 남성이 반반이나 했다는 그래서 2008년 또 한 번 헌법 개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경로가 지금 20년간 그러면 97년도에 프랑스와 한국 큰 차이 없었습니다. 여성 정치 분야와 관련해서. 그런데 지금은 이제 엄청난 차이가 벌어졌는데 그동안 프랑스 사회가 한 일 혹은 유럽에서 일어난 일하고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비교를 해보면 그러면 같은 문제 다른 답이죠. 문제는 같았지만 답이 달랐다.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어떤 답을 가지고 실행에 옮겼는지 그 차이를 염두에 두고 2022년이 준비돼야 될 것이다. 그래서 근거들은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들은 지난번 이 국가통계, 국가성평등 뉴스를 비롯해서 이런 세부적인 것들, 그래서 경제활동, 의사결정, 교육, 직업훈련, 복지, 보건, 안전, 가족, 문화, 정보 이 분야별로 해서 그리고 뭐 평균 등급차별과 관련해서도 답이 뭐겠습니까? 남녀평등 소위 인덱스법이라고 해서 경로는 딱 하나예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금 현재 관련한 그 법이나 원칙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 사회 ILO 가입 국가고요. 남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남녀 임금역사 관련해서도 우리 벌써 사인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제도 하에서도 사실 가능해요. 그걸 제대로만 지킨다면. 법대로만 하면 우리 줄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적용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그걸 요구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그 원칙이나 법이 제대로 적용이 되도록 더 섬세하게 조항들을, 관련 조항들을, 강제적인 조항들을 더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에 20년 동안 유럽 사회에서 일어났던 일들과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일어났던 일을 비교를 해보면 이런 원칙 적용과 강제 조항이 터무니없이 허술하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예요? 여기 보면 최고점수 100점으로 해서 기업들 이렇게 해서 점수 매깁니다. 2022년 내년이에요. 지금 이제 3년 동안 유예기간 둬서 기업들로 하여금 기본 임금 차이 개별 수당, 개별 임금 상승 분류, 뭐 승진, 뭐 이거 해서 40점, 20점, 15점 이렇게 해서 100점 만점. 그래서 70점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적용 대상이 2019년부터 적용되는 250인 이상 기업, 2022년까지 성과를 내지 못한 기업은 3월 1일부터 전체 임금, 총임금의 1%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만약에 LG 같은 경우에 이거 적용해가지고 총임금 하면 얼마나 될까요? 이걸 이제 내년 아주 기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지금 이거 점수 채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겠죠? 아니면 이게 그냥 한두 푼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제 법 적용은 이게 그야말로 충격이 커야 돼요. 그러니까 임팩트가 커야 된다고요. 이를테면 남녀동수 그 정치관계법 고치면서도 처음에 이를테면 페널티, 그러니까 지방선거 같은 거 워낙 선거 제도가 복잡해서 지금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명부식으로 하니까 명부를 1457로 채우지 않는 명부를 아예 받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지방의회는 다 반반으로 채워졌단 말이죠. 근데 처음에 만들 때 30% 중앙 이렇게 하원 선거 같은 경우에. 네, 그래서 이제 벌금을 매기는데 그게 별로 의미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더블링이 되는 거예요. 벌금은. 그래서 나중에는 그야말로 지금 뭐 민주당, 뭐 국민의힘에서 한 130억 정도 국고 지원 가지 않습니까? 대체로 120억, 130억 그래요. 1년에 정당에 대한 국고 지원이. 그래서 그 중에 10% 여성정치 발전비에서 뭐 12억, 13억 쓰는데 그거 제대로 써요? 국민의힘은 90% 이상을 다른 데다 쓰고 있어요. 그리고 더불어민주 민주 쪽은 3% 6% 뭐 이 정도. 네, 국민의힘 심각합니다. 그 부분.
여성정치 발전기와 관련해서 혈당의 30% 지킨 정당들 있어요, 없어요? 거대 정당들 없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 왜 여성 당원들은 야 입을 다물고 있을까 뭐 이런 거죠. 다물진 않아. 목소리는 내지만 목이 속인가? 뭐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이 벌금 해당 1% 전체 임금 총임금 1%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게 돼 있어요. 우리 이런 법 있어요? 첫 번째는 이런 벌금 부과 전에 일단은 뭐야? 임금 공개가 먼저겠지. 임금 공개. 임금 공시지. 그래서 맨날 얘기만 하지 실제로 되지 않는 거. 그래서 사실 두 가지만 딱 우리는 경제적인 차별, 그죠? 신체적 폭력, 신체적이고 경제적인 폭력 그 문제에 집중해서 그야말로 이건 대선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 왜 못 줄이냐? 왜 안 줄였냐? 왜 못 줄였냐? 문제가 뭐냐? 사실은 20대 선거 때 25%까지 낮추겠다 뭐 이런 그 공약 다 나왔습니다. 선거 때도 뭐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대통령 선거 때도 나왔는데 그걸 지키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키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걸 지키게끔 그래서 수치로 근데 지금 현재 32.5%면 다음에 어느 정도까지 가면 되겠습니까? 목표가 뭐예요? 아니요, 임금격차. 임금격차 32.5%인데 그러면 다음 목표를 어떻게 잡을 거냐 하는 거예요. 전 세계 평균은 봐야죠. 지금 우리는 어마어마하게 그 평균을 높여놓고 있어요. 전 세계 평균 15% 수준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32.5%에서 15% 전세 평균 간다고 하면 지금 현재 비정규직 뭐 이렇게 해서 있는 여성들이 다 정규직 때문에 돼요. 그걸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후보를 내야 되는 거고요. 그런 정책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지점에서 안타까운 것은 진짜 우리가 이를테면 원하는 후보를 찍을 수 없는 거죠. 정당이 내는 후보만 우리는 찍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곳은 어때요? 정당이에요. 근데 정당에 들어가서 기존의 정당이 보다 성평등한 성인지적이고 성평등한 정당이 아닌 이상 사실 이 정치판 이렇게 가는 게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다른 나라들 그야말로 진도를 잘 나가고 이렇게 차별을 줄여가는 그런 나라들은 어떤 경로로 가능했냐 그런 선거를 통해서 내가 당선이 되면 복수매각 하겠다. 내가 당선이 되면 임금차별 이렇게 줄이겠다. 그렇게 해서 복수매각을 만들어서 모든 문제, 부처별 여성 문제, 남성 문제, 차별 문제 해결하겠다라고 해서 뽑은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도 극히 드물었을 뿐만 아니라 그나마 그렇게 하겠다고 한 현 정부도 그 결과를 내지 못했다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럼 다음은 확실하죠. 그렇게 하도록 정당에 요구를 하는 거죠. 공약을 그렇게 세우도록. 좀 더 그야말로 시간이 다 돼서 민주주의 완성은 남성과 여성의 함께 사회 운영, 공동체 운영. 그러니까 그거예요. 왜 양성평등과 남녀평등, 성평등 그게 왜 필요하냐? 여성과 남성의 사회에 대한 공동체에 대한 책임성을 공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권력을 공유하고 권력이 공유된 가운데 책임성을 공유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요. 자, 그래서 정치의 얼굴 바뀌어야 됩니다. 보다 많은 여성으로 또 젊은 정치인으로. 다음 선거, 특히 지방선거 이전에 3월 대통령선거 앞두고 여역과 같은 어마어마한 엄청난 규모 아니겠습니까? 그 규모만큼 목소리를 내는 이슈와 관련해서 전문가들과 협업을 해서 필요하다면 그러다가 목소리를 내고 실질적인 그야말로 데이터상으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그 수치를 요구하는 선거 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이 강연을 듣다가 보니까 우리 화명 회장님 이번에 그 한국여역 캐치프레이즈 다시 한번 위대한 여성
하나 되는 우리 여협. 우리 여협이 작게는 가끔 그 저 이슈에 관한 그 성명서를 낼 때가 있잖아요. 그 성명서조차 그 성명서에서부터도 좀 다 같이 동참해서 목소리를 좀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바람이 있고요. 지금 이제 한 45분까지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45분까지만 이 안에 그 후에는 좀 이렇게 소독도 해야 돼요. 이사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 원장님 앞으로 잠깐 또 나오셔서 혹시 내용 들으시고 또 격하게 공감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의견을 좀 보태주실 그런 의견이 있으신 분들 한두 분 정도만 좀 받겠습니다. 우리 조양님, 우리 부회장님 하신 말씀 좀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가장 큰 이슈는 남녀 특성 배우를 위해서 공부 어떻게 할 건가, 공부 주제에 관한 문제하고 동의를 동의 있는 문제 두 가지 크게 있고 한 가지를 또 저희가 대선에서 여성단체 협의회 차원에서 어느 대선의 정책적 이슈를 삼을 만한 게 있다면 그런 걸 발출시키기 위해 그 주제를 정하면 어떤 게 좋을지 조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가 있겠습니까? 여성에 대한 폭력이죠. 일상 폭력. 오늘 코로나19 상황에서 여성의 삶이 얼마나 어려워졌는지 그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이게 약간 잠깐 귀신 얘기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UN 회의도 그렇고요, 또 IPU도 그렇고 또 EU도 마찬가지고 가장 우선으로 오는 이슈가 여성에 대한 폭력입니다. 신체적 폭력.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그러니까 증가했다 아니다, 그 부분을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가정폭력 심각해져서 그거에 대한 각국의 대처가 굉장히 빠르고 신속하게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이고요. 그래서 하나를 더한다면 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 그래서 현재 지금 또 다양한 이 매체를 통해서 디지털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폭력 문제도 사실 이게 5, 60대가 느끼는 여성에 대한 폭력 이 문제와 10대, 20대가 느끼는 건 또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제 온라인상에서의 성폭력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온오프가 구분이 되지 않아요. 10대, 20대는. 그런 상황에서 이 사이버상의 이 성폭력 이걸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보면 호주 같은 경우는 2015년부터 E-Safety 커미셔너 그 커미티가 생겼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예산으로 엄청난 인력이 투입이 돼서 되면 사이버 공간에서의 안전 문제 그 부분까지 사실은 더 들여다 보셔야 되고요. 사실 이제 한 가지 덧붙이면 청년들의 참여인데요. 청년 문제와 관련해서 보면 청년하면 여성이 떠오르질 않아요. 청년하면 다 남성입니다. 제가 지금 정부 부처 관련해서 모니터링, 홈페이지 모니터링 하고 있는데 이미지, 성역할 고정관념 일단 그 이미지. 그래서 청년에서는 여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부분까지도 함께 고려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거죠. 성년기본법 공청회 때부터 여성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 용어도 우리가 소년은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청년 여성 이렇게 가야 되나? 이런 고민도 들고 지금 청년 안에 여성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 부분까지도 논의를 하셔야 되고 여협이 되면 각 단체별로 회원단체별로 청년 여성들의 참여를 어떻게 정책을 가져가고 있는지 같이 목소리를 낼 때 사실 그게 효과적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포럼은 어떻게 짧게? 네, 홍학표 우리 이사님 한 말씀 하시겠습니다. 아까 가산점이 나오셨는데 요번에 우리가 개각을 해가지고 장관 후보 중에 굉장히 언론에 말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후일담으로 여성이 1순위로 내려와야 되는데
이번에 내려오지 않고 다른 분이 내려온 것은 여성의 가산점 때문이었다 이렇게 이제 언론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소리를 우리 여성이 들었을 때 우리 여성 자존심이 좀 상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가산점 하는 거, 성평등 하는 것만큼 우리가 또 우리를 길러낼 수 있는 어떤 기구가 필요하지 않은가. 저는 아까 말씀드리면서 1차적인 책임이 여성을 대표해서 들어간 국회의원들에게 있다고 봅니다. 저는. 국회의원들이 뭘 합니까? 들어가서는. 눈치 보죠. 또 정당은 또 정당 당원이 얘기를 해야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성 문제에 대해서 정당이 다른 예산을 써도 얼뚱얼뚱 가만히 보고만 있는 그 소속되어 있는 당원들이나 당원 간부들은 왜 그러는가? 눈치 보기 때문이죠. 국회의원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여성의 그 리더십을 운영할 수 있는 말하자면 인력 뱅크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동시 운영을 하면서 그런 걸 또 부르짖어야지. 우리는 그냥 뭐 저 장관이라고 내놓으면은 그냥 막 뭐 투성이 먼지 투성인데 무조건 여성이니까 해줘라. 또 나중에 들으니까 가산점을 받아서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저기를 다 뒤집어 쓰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여성 문제 전문가이신 우리 원장님 같으신 분들이 좀 더 힘을 합해가지고 보다 더 발전적이고 우리가 젊은 사람들을 내놓으려면은 좀 나이 든 사람은 뒤에서 그걸 후원하는 저희가 돼야지 너도 나도 다 쫓아나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기구를 우리도 물론 그런 기구가 생긴다면은 뒤에서 박수를 치고 또 우리도 또 참여를 하고 일익을 담당을 해보겠지만서도 그래도 제일 먼저 그런 전문적인 분들께서 전문 인력들이 좀 모아서 이런 일을 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사실 저는 여성들 더 이상 키울 필요 없다고 보고요. 지금 있는 그대로 나가도 사실은 더 잘할 수 있다는 저는 확신이 있고요. 그래서 더 이상 준비하지 마라. 그냥 지금 그대로 가도 된다고 이런 30대 다음 세대들과 얘기를 하는데요. 여성에 대한 그 잣대가 그렇게 공정하지 않습니다. 사실 어찌 보면. 근데 이걸 이미 동수사회로 들어간 그 나라들의 그 이야기들을 좀 뒷이야기를 보면요. 시모네 베일 같은 프랑스 여성 정치인이 하도 남성들이 여성에 대한 그 자격검증 얘기하니까 한 얘기가 있어요. 지금 현재 남성들보다 더 못한 여성들이 의회에 있을 때 비로소 민주주의의 진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국회에 들어가 있는 17%, 19% 그 여성들 수적으로 너무 적어서 일 못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들이 뭐 하고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더 많은 여성들이 들어가서 힘을 합하는 것이 오히려 더 빠르겠다라는 생각이 제가 20년 동안 여성 정치 쪽 연구하고 또 현장을 들여다보면서 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뭘 하냐, 뭘 하고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내가 들어가는 게, 내가 들어가서 힘을 보태는 게 더 빠른 길이 아닐까. 그래서 저는 지금 여협의 지도력들도 엄청난 인적장 그 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무조건 선거를 향해서 돌진하셔서 자리를 잡고 권력을 잡으실 때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더 이상 준비 필요 없고요. 서로 밀어주고 그래도 이번에 들어가자, 같이 들어가자. 그 문제 해결은 어렵지 않을까. 네, 감히 말씀드렸습니다. 당연해주신 강경 원장님 많이 아쉬우시죠?